장마철의 비는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기세는 언제나 맹렬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빗줄기는 마치 회색빛 쇠창살처럼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우뚝 솟은 마천루 이노그룹 본사를 꼼짝없이 가두고 있었다. 나는 손목에 파텍 필립을 흘깃 보았다. 시침은 밤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의 위장병은 고질병이었다. 최근 며칠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쉬지 못하고 일했다. 방금 전 통화에서는 목소리마저 잠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해외 출장 때마다 챙겨 먹던 위장약도 챙겼다. 직접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안에서 가녀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남자의 낮고 다정한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있어.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제대로 안 닦으면 감기 걸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한때 내게 무척이나 익숙했던 그런 다정함이었다. 내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할 때 배를 문질러주던, 내가 밤새워 기획안을 수정할 때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던 그 말투. 하지만 지금 그 다정함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 한순간의 광경은 폭우가 쏟아지는 이 밤, 내 온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무실의 넓은 가죽 소파 위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입고 있는 남자 와이셔츠였다. 그건 강태준의 셔츠였다. 소매 끝에는 은실로 T, J, K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내가 북촌의 유명한 자수장인을 찾아가 석 달을 꼬박 기다려 맞춰준 그의 생일 선물이었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내가 직접 다림질하고 넥타이까지 매주었던 것이다. 오늘 있을 중요한 인수합병 발표회를 위한 그의 전투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투복이 여자애의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셔츠 아랫단은 허벅지 위쪽을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구려 같은 야릇함을 풍겼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빨갛게 물들어 마치 겁에 질린 아기 토끼 같았다. 대표님, 죄송해요. 바닥을 더럽혀서. 바보 같은 소리. 강태준은 수건을 들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그 말투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비 좀 맞은 것뿐이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세아 씨, 다음부터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나한테 전화해요. 바보같이 지하철 타려고 고생하지 말고. 한세아, 기억났다. 대표이사 비서실에 들어온 지 2달도 안 된 인턴이었다. 학벌은 평범했지만 젊고 생기 넘치는 게 장점이었다. 최근 들어 강태준이 이름을 언급하는 빈도가 꽤 높았다. 어리숙하긴 해도 순수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었다. 순수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란 게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사장님의 셔츠를 입고 사장님의 개인 휴게실에 앉아 있는 것이었나. 나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보온병의 금속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아팠다. 3년 전의 나였다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두 인간의 얼굴에 뜨거운 전복죽을 끼얹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민서윤이다. 이 비정한 재계에서 수년간 싸워오면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손절이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핵심 자산이 오염되었다면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추가 투자를 통해 복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청산하고 자금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강태준. 지금 그가 바로 그 오염된 불량 자산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끄고 그 문틈 사이로 각도를 잡아 사진을 3장 연속으로 찍었다. 사진 속에는
눈에 거슬리는 흰 셔츠를 입은 여자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스탠드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쳐져 더없이 친밀해 보였다.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넣은 뒤 나는 엘리베이터 홀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소 도구 앞 옆 쓰레기통을 지날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보온병은 아직 따뜻했다. 안에는 내가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죽이 담겨 있었다. 쾅! 나는 손을 놓았다. 보온병은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잘 가, 강태준. 인호 그룹 빌딩을 나올 때도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운전을 하는 김 기사님은 내가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다. 사모님 벌써 내려오셨습니까? 대표님께서 모셔다 드리지 않고요. 바쁘시댄다.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김 기사님, 집으로 가요. 차창 밖에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색의 얼룩으로 보였다. 나는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아픈가?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어쨌든 내가 7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자였다.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청년에서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보다 더 큰 것은 역겨움이었다. 마치 정성껏 차린 음식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든 것 같은 기분. 그 음식을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저 접시째 버리고 싶을 뿐이다. 버릴 거라면 아주 깨끗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한남동 UN 빌리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 반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큰 등은 켜지 않고 희미한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다. 나는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마지막 남은 쓸데없는 감정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익숙하게 몇몇 은행 계좌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 강태준과 나는 혼전 계약서를 썼지만 결혼 후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 4명이의 수많은 펀드와 자산을 인호그룹의 유동성 자금풀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에게 비즈니스 접대를 위한 무제한 한도의 가족카드 몇 장을 주었다. 지난 7년간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계좌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신뢰였고 또한 나의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제멋대로 굴 수 있는 자본으로 여겼다. 첫 번째, 자금 차단. 나는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했다. 부속 카드 번호 끝자리 8888, 6666 계좌 자금 동결 확인. 유동성 자금 풀에서 민서윤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 인출 확인.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녹색의 성공 메시지 창이 연달아 떴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강태준의 손에 있던 전 세계 어디서든 긁을 수 있었던 블랙카드들이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긁는 순간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강태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넥타이, 테이블 위에 그가 마시다 남긴 와인, 그리고 드레스룸에 줄지어 걸린 값비싼 맞춤 정장들까지 모두 내가 직접 원단을 고르고 청담동의 재단사를 찾아가 맞춘 것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며 그저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물리적 청산. 나는 24시간 방문 수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남성 의류 200벌과 시계, 그리고 잡동사니들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바로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알아서 책정해 주세요. 중요한 건 신속하게 텅 비게 치워주는 겁니다. 30분 후 유니폼을 입은 직원 5명이 거대한 마대 자루를 들고 찾아왔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거실 중앙에 서서 지시했다. 이쪽 옷장 전부 비워주세요. 이 신발들도 가져가시고요. 서재에 있는 저 골프채 세트도 버려주세요. 아, 이 넥타이는? 내 시선은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에 닿았다.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이 넥타이는 거의 새 것 같은데 이것도 수거할까요? 나는 그 넥타이를 보았다. 강태준이 한세아의 머리를 닦아주던 그 다정한 표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가위로 잘라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주세요. 직원은 내기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재빠르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생활의 온기가 가득했던 저택은 텅 비고 삭막해졌다. 강태준이 이 집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은 그가 아끼던 와인 몇 병과 함께 마대 자루에 담겨 쓰레기처럼 실려나갔다. 나는 텅 빈 드레스룸에 서서 원래 그의 옷이 걸려있던 옷장의 절반이 이제는 텅 빈 옷걸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문득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쾌했다. 이게 바로 민서윤다운 방식이었다. 수거 업체를 보낸 시각은 새벽 1시였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노그룹의 창립 주주 중 한 명이다. 비록 뒷말을 피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구체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그룹 내부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강태준의 현 비서실장조차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회사의 그룹웨어에 로그인해서 행정공지, 게시판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다. 미리 작성해둔 초안 하나를 불러왔다. 제목, 엄중공지, 그룹 본사, 임직원 휴게실 사용 및 복장 규정 강화 안내. 내용은 매우 공식적이고 말투는 엄격하고 냉정했다. 최근 일부 직원이 회사 사무공간 내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임원 휴게실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업무에 부적합한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부적절한 복장으로 근무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기강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지 및 재규정하는 바입니다. 글자는 차가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첨부 파일이었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업로드했다. 사진은 약간의 처리를 거쳐 한세아의 얼굴은 모자이크했지만 그녀의 몸매 특징은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강태준의 손, 그리고 T, J, K룬실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흰 셔츠였다. 그것은 고화질 원본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이노그룹 직원이라면 누구나 안다. 대표님은 결벽증이 있어서 그의 휴게실은 금지 구역이며 그의 셔츠는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이면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번에 이해할 것이다. 나는 발송 시간을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으로 예약 설정했다. 이노그룹 전 직원이 출근 도장을 찍는 시간이자 사내 메신저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었다.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마치고 나는 컴퓨터를 덮고 욕실로 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씻어내리는 동안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32살. 눈가에는 주름 하나 없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돈도 있고 외모도 되고 능력도 있다. 왜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남자 때문에 한밤중에 우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최고급 영양 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말린 뒤 2m 20cm짜리 거대한 침대에 누웠다. 예전에는 이 침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이 출장을 가면 춥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널찍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몸을 뒤척였다. 하룻밤 사이 꿈 한 번 꾸지 않았다. 아침 8시 30분. 비는 그쳤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졌다. 이노그룹 사옥 안에서는 띵 하는 알림 소리와 함께
수천 명 직원의 이메일과 그룹웨어에 동시에 행정 공지 하나가 떴다. 나는 연달아 울리는 카카오톡 메시지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내 절친이자 국내 유력 언론사의 편집장인 이지혜였다. 이지혜, 스크린샷, 스크린샷, 스크린샷. 이지혜 헐. 언니, 완전 대박. 제대로 터뜨렸네. 진짜 화끈하다. 이지혜 지금 업계가 싶다루는 단톡방들 난리 났어. 강 대표 셔츠 입은 그 여자 누구냐고 다들 추측 중. 강태준, 이번에 체면 다 구겼네.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침대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노그룹 직원들의 블라인드 게시판에 접속했다. 나는 예전부터 부계정으로 그곳에 잠복해 있었다. 지금 게시판의 글들은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익명일 헐, 아침에 공지 뜬 거 봤음? 그거 대표님 휴게실 아님? 익명이 저 셔츠 소매에 TJ, K 이니셜 박힌 거. 그거 사모님이 대표님한테 특별히 맞춰준 거라며? 한 벌에 1,000만 원 넘는다던데. 익명삼 중요한 건 셔츠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저 뒷모습, 머리 길이. 사모님은 아닌데? 익명사, 당연하지. 사모님은 단발이잖아. 저 여자는 딱 봐도 새로 온 인턴 한세아 아님? 헐, 어제 폭우 쏟아지더니 사무실에서 불륜 드라마 찍었네. 진짜 생각 없다. 남의 아내가 만들어준 셔츠 입고 그 남편을 꼬드기냐. 익명 후 제일 소름 돋는 건 이 공지 누가 올렸냐는 거임. 인사팀은 자기들 아니라고 난리 났고 삭제도 안 된대.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잠겨 있다고 함. 익명육 누구긴 누구겠어. 이 정도 수완에 이 카리스마. 우리 회사 그 전설의 수렴청정 사모님 말고 또 누가 있겠냐. 나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였다. 한세아처럼 지름길로 가려는 여자에게 개인적인 경고나 욕설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남자에게 가서 애교를 떨며 위로를 받을 미천이 될 뿐이다. 오직 그녀를 치욕의 기둥에 묶어 이 업계에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다. 그리고 강태준. 그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남자다. 그는 언제나 이노그룹의 수장으로서 사생활이 깨끗하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애처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이 사진 한 장이면 그의 모든 위선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30분 후 저택의 현관문에서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급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억누르지 못한 분노를 담은 채 2층 침실로 향했다. 민서윤.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태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잔뜩 격분해서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바로 그 공지 메일이 떠 있었다. 너 미쳤어? 강태준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사내 인트라넷이야. 수천 명이 보고 있다고. 이런 걸 올리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회사 이미지는 뭐가 되는데.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는 정석 레드 컬러였다. 거울을 통해 나는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자를 보았다. 한때 나는 그가 나의 하늘이며 평생을 지켜야 할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금 보니 그저 자신의 추악한 짓이 들통나자 길길이 날뛰는 광대에 불과했다. 체면? 나는 입술을 오므렸다 펴고는 몸을 돌려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당신의 그 체면 말이야. 다른 여자한테 당신 아내가 직접 맞춰준 셔츠를 입혔을 때 이미 당신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개친 거 아니었나?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고 기세가 조금 꺾였다. 하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내가 설명했잖아. 어제 폭우가 너무 심해서 세아 씨가 온몸이 다 젖었었다고. 나한테 긴급 서류 전달해 주려다 비를 맞은 거야. 휴게실에 다른 여자 옷이 없는데 젖은 옷 입고 감기 걸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민서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이 더러워졌어? 머릿속에 온통 그런 추잡한 생각뿐이야? 오,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으면 인사팀 시켜서 새 옷 한 벌 사오라고 하면 됐잖아. 바로 아래층이 백화점인데 10분이면 충분해.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으면 에어컨 온도를 높여주고 담요를 덮어주면 됐지. 나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의 눈을 꿰뚫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당신의 셔츠를 입히는 걸 선택했어. 강태준, 당신 정말 멍청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척하는 거야? 성인 여성이 기혼인 남자 상사의 개인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직장 내 성희롱이야. 아니면 간통의 서막이거나 너. 강태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 세아 씨는 아무 일도 없었어. 깨끗하다고. 아무 일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신 마음이 제일 잘 알겠지. 나는 냉소했다. 그리고 설령 아무 일 없었더라도 당신의 그 거절하지 않는 태도가 직접적인 외도보다 더 역겨워.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비즈니스 협상 때의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좋아. 그 일은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치자. 하지만 너도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공지를 올리면 안 됐어. 지금 세아 씨가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거 알아? 이제 막 졸업한 어린애야. 네가 이러면 걔 인생 망가뜨리는 거라고. 인생을 망가뜨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강태준, 똑똑히 알아둬. 걔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바로 너야. 네가 걔한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줬고 네가 걔가 선을 넘는 행동을 묵인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당신들이 한 짓을 사실 그대로 보여줬을 뿐인데 뭘 할 땐 좋았는데 책임지기는 싫어. 강태준은 내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초조하게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방안을 훑어보다가 문득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굳어졌다. 침대 협탁에 있던 우리의 결혼 사진이 사라졌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의 잠옷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가 늘 쓰던 향수 냄새마저 사라졌다. 내 물건들은?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나는 침대 옆으로 걸어가 베개 밑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품에 툭 던졌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 쓰레기가 들었지. 그래서 사람 불러서 대청소 한번 싹 했어. 강태준은 무의식 중에 서류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여보고는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제목은 선명하게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사인해. 나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사인하면 내가 해명공지 올려줄게. 인사팀의 업무 착오였고 그냥 훈련 상황이었다고. 당신 체면도 지켜주고 당신의 그 소중한 비서 명예도 지켜주지. 이혼? 강태준은 마치 꼬리라도 밟힌 듯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민서윤, 지금 이혼으로 날 협박하는 거야? 고작 이런 시시한 일 때문에? 너도 참 유치하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야. 이 집에 있는. 그의 말은 중간에 멈췄다. 텅 빈 드레스룸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그의 왕국과도 같았던 공간이 지금은 그저 하얀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그의 둔한 감각을 타고 서서히 기어 올라왔다. 너, 진심이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침내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연민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강태준, 나 민서윤은 사업할 때 장난치지 않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여자애가 그 셔츠를 입는 걸 지켜본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 강태준은 그 이혼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가락 마디는 너무 힘을 줘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내 얼굴에서 장난기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아주 작은 토라진 기색이라도 좋았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내 눈빛은 이미 폐기 처분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사무적인 냉담함 뿐이었다. 그 냉담함이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나가라고? 강태주는 화가 치밀어 올라 오히려 웃었다. 그는 합의서를 바닥에 내던졌다. 민서윤, 똑바로 알아둬.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도 올라 있다고. 그런가? 나는 허리를 숙여 합의서를 집어들고 그 위에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강 대표님, 지난 몇 년간 수조 원짜리 큰 사업하느라 바빠서 집안 자산 현황도 잊어버렸나 보네. 이 저택은 내 혼전 재산으로 전액 현금 매입했고 내 개인 신탁 명의로 등록돼 있어. 당신이 냈다는 그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감가상각률 계산해서 당신 계좌로 이미 보내줬고. 아, 아니지. 당신 가족 카드는 내가 정지시켰으니 아마 돈이 반환 처리됐겠네.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그는 결혼 당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양측의 혼전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때 그는 마기노 그룹을 물려받아 기반이 불안정했고 여자 덕에 성공한 남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안간힘을 쓰던 때였다. 한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그 계약서가 이제는 그를 맨몸으로 쫓아내는 근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나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 내가 전부 초기화했어. 당신 지문, 얼굴 인식,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전부 삭제됐어. 10분 줄게. 당신 신분증이랑 개인 소지품 챙겨서 나가. 10분 뒤에는 경비 부를 거야. 강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음산했다. 민서윤, 너 독하다. 하지만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는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갈아입을 옷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서랍을 열자 텅 비어 있었고 옷장을 열어도 텅 비어 있었다. 양말 한 켤레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뒷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말했잖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문틀에 기댄 채 여유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물건들 어젯밤에 방문 수거 업체가 다 가져갔어. 듣자 하니 꽤 괜찮은 맞춤 정장들은 상간벽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던데. 강 대표님도 좋은 일 하셨네. 강태준이 급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민서윤, 너 정말 너무하는군. 피차 일반이지. 나는 미소 지었다. 휴게실에서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내 방식은 그저 정중한 답례일 뿐이야. 결국 강태준은 어제 입었던 그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경비 아저씨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씁쓸하게 저택 단지를 떠났다. 나는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신파극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법무팀의 박 이사였다. 민 대표님, 강 대표님께서 방금 미친 듯이 전화를 하셔서 왜 카드들이 전부 안 긁히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도 대표님께서 유동성 자금풀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셔서 오늘 결제해야 할 협력업체 대금 2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내 최측근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의 기미가 묻어 있었다. 재무팀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전해요.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비가 갠 뒤 맑게 갠 파란 하늘을 보았다. 그건 내 개인 자산이고 언제든 환매할 권리가 있어. 협력업체 대금은 강 대표님더러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대표이잖아. 자금 조달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지만 민 대표님,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이 있는데
지금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박 이사,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다. 인호그룹의 주인은 강씨지 민씨가 아니야. 만약 강태준이 이 정도 현금 흐름도 해결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자리도 더는 맡을 필요 없겠지. 진작에 물러나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열어 인호그룹의 최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좋은 남편이 되기를 포기했다면 내가 그의 기반을 흔드는 것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했다. 민서윤은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앉아있는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라는 것을. 주춧돌이 빠지면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은 산산조각 나며 무너질 뿐이다. 저택에서 쫓겨난 강태준은 바로 회사로 돌아갔다. 오는 내내 그는 분노에 차 있었다. 머릿속에는 이 분별 없는 나를 어떻게 혼내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에게 있어 나는 그저 토라진 것뿐이었다. 내가 화가 풀리거나 혹은 그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계약하기로 했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최 회장님께서 방금 갑자기 전화해서 계약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뭐?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 잘 됐잖아. 계약서 초안까지 다 끝냈는데. 이유가 뭐래? 최 회장님께서. 비서가 우물쭈물했다. 인호그룹과 협력하기로 한 건 민 대표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 대표님께서 자금을 회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프로젝트의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해야겠다고.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올해 인호그룹의 핵심 전략 사업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도 막대했다. 만약 지금 중단된다면 손실은 가늠할 수 없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들. 강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서윤은 그냥 고문일 뿐이잖아. 경영에서 물러난 여자라고. 회사는 내가 운영하고 있어. 그들이 나랑 협력하는 거야? 아니면 여자랑 협력하는 거야? 비서는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인호그룹의 고위층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이 겉으로 화려하게 빛났지만 뒤에서 진정으로 판을 짜고 핵심적인 자원을 확보한 것은 항상 민서윤이었다는 것을. 어려운 협상, 까다로운 관계, 어느 것 하나 민 대표님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최 회장님한테 연락해.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겠다고. 강태준이 이를 갈았다. 대표님, 최 회장님 비서 말로는 회장님께서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셨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미정이라고. 강태준은 화가 나서 컵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평소라면 민서윤이 항상 이 자리에 따뜻한 인삼차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어지러운 서류들만 널려 있었다. 한세아는 어디 갔어? 강태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당장 커피 한 잔 타오라고 해.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해? 사무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한참 뒤에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표님, 한세아 씨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고? 강태준이 의아해했다. 무단결근이야? 아니, 아침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이 말을 더듬었다. 다들 그 공지 메일 때문에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제야 강태준은 오늘 아침에 터진 원자폭탄이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그룹웨어에 로그인해서 그 빌어먹을 공지를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이 떴다. 권한 부족. 해당 작업은 최고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고 관리자, 민서윤. 강태준은 그 눈에 거슬리는 붉은 창을 보며 발끝에서부터 등골까지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자신의 권력이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민서윤에 의해 부드러운 방식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자물쇠는 풀렸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심연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한세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태주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무너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흐흑, 태준 오빠. 저 죽고 싶어요. 다들 저를 욕해요. 제가 여우 같은 년이라고. 전 정말 아니에요. 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서윤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태준 오빠라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남자의 보호 본능이 그 순간 극에 달했다. 그에게 있어 한세아는 이 재벌가 부부싸움의 무고한 희생자였고 강하고 포악한 민서윤에게 권력으로 짓밟히는 가련한 존재였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강태준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다. 회사의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어디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저 한강 다리 위에 있어요. 세상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기다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서가 뒤따라오며 외쳤다. 대표님, 10분 뒤에 임원회의 있으십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이사님들 다 와 계세요. 연기해. 강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비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대표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여있는 굳은 표정의 이사들을 보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서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민 대표님, 강 대표님께서 한세아 씨를 찾으러 이사회를 팽개치고 나가셨습니다. 2분 후 민서윤에게서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가 답장으로 왔다. 우아하게 커피를 들고 있는 고양이 그림과 함께 팝콘이나 튀겨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태준이 한강다리에 도착했을 때 한세아는 얇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난간에 서 있었다.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처연한 유화처럼 아름다웠다. 누가 봐도 치밀하게 연출된 장면이었다. 세아 씨, 강태준이 달려가 그녀를 난간에서 끌어내려 품에 꼭 안았다. 미쳤어요? 태준 오빠. 한세아는 그의 품에 쓰러지듯 안기며 비에 젖은 꽃처럼 처연하게 울었다. 저 이제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온 회사가 저를 비웃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누가 감히 당신을 비웃어.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강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싸주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민서윤 그 미친 여자.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한세아는 그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뒤에는 승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윤 언니는 너무 강하잖아요. 그분은 높으신 사모님이고 저는 그냥 작은 인턴일 뿐인데 저는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이길 수 없대. 강태준이 냉소했다. 아무리 강해봤자 내 아내일 뿐이야. 이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 한세아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더욱 겁에 질린 척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더 상간녀라고 욕할 거예요. 그녀는 강태준의 소매를 잡고 입술을 깨물며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다. 태준 오빠, 만약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욕먹는 거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가 인터넷 여론으로 저를 공격했듯이 우리도 여론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는 없을까요? 강태준이 의아해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세아는 코를 훌쩍이며 휴대폰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게시글 초안을 보여주었다.
제가 글을 좀 써봤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서윤 언니가 평소에 회사에서 어떻게 독단적으로 행동했는지,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 눌렀는지, 심지어 어떻게 오빠를 통제했는지요. 강태준이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게시글의 제목은 매우 선동적이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 실체, 가스라이팅과 갑질에 고통받는 99일. 내용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민서윤을 강압적이고 질투심 많으며 직권을 남용해 남편을 감시하고 부하 직원을 모욕하는 악녀로 묘사했다. 반면 한세아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실수로 옷을 적셨다는 이유만으로 불륜녀로 낙인 찍힌 불쌍한 사회초년생으로 그려졌다. 심지어 글에서는 민서윤이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가 회사의 재무비리를 덮기 위해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이 글을 보며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몇 년간 민서윤은 확실히 너무 강했다. 너무 강해서 대표이사인 자신마저도 숨이 막힐 때가 있었다. 이 글은 마치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았다. 올려. 강태준이 무릎을 쳤다. 마치 반격의 무기라도 찾은 듯 했다. 그대로 올려. 사람들이 민서윤이 더디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게 해. 한세아의 눈에 음흉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네, 오빠 말대로 할게요. 그날 밤, 이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동원된 댓글 부대의 여론 조작과 함께 이노그룹 사모님 갑질, 불쌍한 인턴, 재벌가 가스라이팅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와, 진짜 숨 막힌다. 저런 통제광 아내랑 어떻게 살아. 인턴 너무 불쌍하다. 그냥 비 맞아서 옷 갈아입은 건데 전사의 공지 때리는 게 말이 됨? 이거 완전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저런 여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임. 정신병자 같아. 이노그룹 불매운동하자. 저 악독한 사모님 나와서 사과해라. 나는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는 욕설과 악플을 보면서도 스파를 받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옆에 있던 지혜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언니, 지금 가만히 있을 때야. 저 꽃뱀 진짜 음흉하네. 흑백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 강태준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오물을 자기 회사에 뿌려. 주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나는 눈을 감은 채 마사지사의 손길을 즐기며 나른하게 말했다. 급할 거 뭐 있어. 망하게 하려면 먼저 미치게 만들어야지. 한세아의 이수는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상 자살 행위야. 나는 눈을 떴다. 눈 뒤에는 맑은 빛이 감돌았다. 이를 크게 벌릴수록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역풍은 더 거세게 불겠지. 그리고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감히 내 재무 비리를 운운해?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법무팀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 실시간 검색어 내리지 마요. 대신 변호사 서한 하나 준비해줘요. 플랫폼에 보낼 게 아니라 한세아 본인에게 직접 보낼 걸로. 죄목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조사했던 그 흥신소에 연락해서 한세아 씨가 이노그룹 입사하려고 해외 학력 위조했던 증거,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지도교수 가정에 개입해서 이혼하게 만들었던 증거, 전부 정리해서 넘겨받아요. 이건 전면전이야. 쟤들이 여론전을 원한다면 내가 진짜 여론전이 뭔지 가르쳐주지. 지혜는 내 말을 듣고 몸을 떨더니 이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역시 언니가 최고다. 강태준, 이번에는 아마 팬티까지 다 털리겠네. 강씨 가문의 원로, 강 회장님의 팔순잔치는 매년 재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이노그룹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잔치가 아니라 그룹의 실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다지는 중요한 비즈니스 쇼케이스였다. 예년에는 이런 행사의 기획부터 하객 명단,
심지어 음식 메뉴까지 모두 내 손을 거쳤다. 하지만 올해 나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차가운 초대장 한 장을 들고 참석할 뿐이었다. 연 회장은 이노그룹 계열의 7성급 호텔 더 헤리티지에서 열렸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작년 소더비 경매에서 200억에 낙찰받은 에메랄드 목걸이를 걸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목걸이는 차갑고 깊은 빛을 발했다. 내가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이 순간 몇 초간 조용해졌다. 수많은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탐색하는 눈빛, 조롱하는 눈빛,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눈빛. 온라인에서의 여론전은 아직 한창이었다. 모두들 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재벌가 며느리가 오늘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구석의 휴식 공간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은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겨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팔짱을 낀 여자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세아였다. 그녀는 오늘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순백색의 고급 레이스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머리띠를 하고 청순하고 무고한 메이크업을 했다. 마치 디즈니에서 도망친 비운의 공주 같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에 바싹 붙어 마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그의 등 뒤에 숨었다. 이 흙과 베개 대비 그리고 인터넷에 퍼진 소문이 더해져 사람들의 가십에 불을 지폈다. 세상에, 강 대표가 저 비서를 데리고 왔네. 이거 완전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거 아냐? 본처 얼굴에 대놓고 먹칠을 하네. 근데 솔직히 저 비서 되게 가련해 보이긴 한다. 강 대표가 왜 저렇게 감싸고 도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강태준은 한세아를 데리고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듯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눴다. 한세아는 수줍어하는 척했지만 눈빛에 감추지 못한 의기양양함은 숨길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이 내 쪽으로 왔다. 서윤 언니, 오셨네요. 한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달콤했다. 인터넷 댓글들 때문에 기분 안 좋으셔서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말은 아주 교묘했다. 나의 현재 처지를 짚어주면서 동시에 내가 뻔뻔하다고 비꼬는 것이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었다.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강 회장님 팔순 잔치인데 내가 주주로서 당연히 와서 장부 확인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한세아 씨는 무슨 자격으로 참석한 거죠? 개인 비서? 아니면?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에 답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면 이 팔찌 진열대? 한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다. 이건 태준 오빠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아, 그거 지난 시즌 반클리프 아펠 사은품이잖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매장에서 5천만 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거. 강 대표님,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 본품은 못 사주고 사은품으로 어린애 환심이나 사다니. 주위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솥뚜껑처럼 시커매졌다. 그의 카드는 정지되었고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저 팔찌는 그가 예전에 받아두었던 선물 상자들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한 것은 그의 뺨을 대놓고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서윤, 너 여기서 비아냥거리지 마. 강태준이 분노를 터뜨렸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야.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 세아 씨는 내 파트너야. 너보다 여기 있을 자격이 충분해. 파트너?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강 대표님. 제가 알기로 저 드레스는 디올의 지난 시즌 오뜨 꾸띠르인데 대여하려면 브랜드 VIP 자격이 필요하죠.
한세아 씨 월급으로는 보증금도 감당 못할 텐데 만약 당신이 사준 거라면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궁금하네. 만약 회사 돈으로 산 거라면 그건 업무상 횡령인데. 이 말이 나오자 한세아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만해. 강태준이 낮게 소리쳤다. 민서윤, 너 너무 심하잖아. 네가 세아 씨를 질투하는 건 알겠지만 품위 좀 지킬 수 없어? 할아버지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 그때 단상 위에서 강 회장님이 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축사를 시작했다. 순서가 끝나고 헌수 순서가 되었다. 강태준은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값비싼 고려청자 한 점을 꺼내 보이며 길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장님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할아버님. 나는 회장님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손주 며느리는 할아버님께서 그런 속물적인 금은보화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잘 압니다. 지난 몇 년간 인호그룹이 판교의 그 부지를 인수해서 신사옥을 지으려고 했지만 계속 협상이 잘 안 되었지요.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이건 판교 부지 인수 의향서입니다. 상대편 회장님께서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인호그룹에서 도장만 찍으면 이 땅은 이제 인호그룹의 것이 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판교의 그 땅은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였다. 수많은 기업이 그 땅을 노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1년 내내 매달렸지만 상대편 얼굴조차 몇 번 보지 못했다. 그런데 민서윤이 소리 소문 없이 해낸 것이다. 강 회장님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보았다. 흥분해서 수염까지 떨릴 정도였다. 좋아, 아주 좋아. 서윤아, 역시 네가 할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는구나. 이래야 우리 강씨 가문의 며느리지. 강태준은 단상 아래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고려청자는 순간 빛을 잃었다. 그는 그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에는 충격과 질투가 넘실거렸다. 그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왕의 패와 같은 카드를 꺼내 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적나라한 실력의 과시였다. 나는 몸을 돌려 높은 곳에서 강태준과 한세아를 내려다보았다. 강 대표님, 사업이나 사람이나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동정심을 사거나 불쌍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서는 내가 인호그룹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팔순잔치에서 날린 따귀는 강태준과 한세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진정한 사냥은 그날 밤 10시에 시작되었다. 인터넷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다. 한세아의 불쌍한 척 게시글은 식을 줄 몰랐고 심지어 몇몇 어뷰징 계정들은 내 과거를 날조하며 온갖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 앉아 화면의 트래픽 모니터링 그래프를 보며 전화기 너머의 지혜에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됐어. 불은 충분히 지폈으니 증거를 풀 시간이야. 10분 후 진실탐사대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정이 긴 동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제목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다. 재벌가 갑질 논란의 모든 진실. 영상의 첫 번째 부분은 인호그룹 대표이사 비서실 복도의 CCTV 영상이었다. 이것은 그날 내가 일부러 보안 시스템에서 따로 백업해둔 것이었다. 화면에는 폭우가 시작되기 전 한세아가 자기 자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10분 후 그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근무복이 아니라 나중에 비에 흠뻑 젖었던 그 얇은 원피스였다. 그리고 그녀는 생수병 하나를 들고 휴게실 문 앞으로 가더니 일부러 물을 자기 몸에 붓고 머리카락을 적셨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상에는 전문가의 자막 해설이 덧붙여졌다. 이것이 소위 폭우를 뚫고 긴급 서류를 전달했다는 상황의 진실입니다.
비는 복도에서 내렸습니다. 영상의 두 번째 부분은 상세한 학력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세아의 이력서에 기재된 해외에 이름 없는 대학의 금융 석사 학위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학교였다. 그녀의 실제 학력은 국내의 한 지방 대학이었고 심지어 재학 중 품행 문제로 징계를 받은 기록까지 있었다. 증거로는 당시 그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교수의 전 부인 인터뷰 녹취록까지 첨부되었다. 그 한세아라는 학생, 그때도 이렇게 불쌍한 척했어요. 우리 남편이 자기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다 저한테 호텔에서 같이 있는 걸 들켰죠. 영상의 세 번째 부분은 한세아가 여러 SNS에서 다른 남자들과 나눈 음흉한 대화 기록이었다. 이 기록들은 흥신소에서 그녀의 예전 휴대폰에서 복구해낸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순수한 아기 토끼는 강태준을 꼬드기는 동시에 여러 명의 어장남을 관리하는 고급 어장 관리자였다. 어장에는 재벌 2세도 있었고 작은 사업체 사장도 있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노그룹의 변호사 서한이 직접 공개되었다. 한세아 씨의 허위사실 날조 및 민서윤 씨와 이노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저희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책임까지 물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이전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한세아를 동정하던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원숭이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몇 배로 튀어올랐다. 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 이게 무슨 아기 토끼야. 완전 꽃뱀이네. 생수로 자기 몸을 적셔? 와, 진짜 대단하다. 아카데미가 이분한테 여우주연상 줘야 함. 학력 위조의 상간녀. 거기다 어장 관리까지. 강 대표는 눈이 삐었나? 저런 걸 보물처럼 아끼다니. 본처 언니 너무 불쌍하다. 아니, 이건 무슨 사이다 드라마 주인공 아니냐? 이 반격 너무 멋있다. 한세아 학력 위조, 한세아 상간녀, 민서윤에게 사과해 등의 키워드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강태준의 휴대폰은 불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론사가 아니었다. 이노그룹의 홍보팀과 주주들이었다. 홍보팀장이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대표님, 지금 온 인터넷이 우리 회사 눈 없냐고 욕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장외거래에서 하한가를 쳤어요. 당장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당장 한세아 씨 해고하세요. 강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그 영상 증거들을 보며 머리가 윙윙 울렸다. 그는 옆에 있는 한세아를 돌아보았다. 지금 한세아는 휴대폰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위선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녀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거 다 진짜야? 강태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한세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강태준의 다리를 붙잡았다. 태준 오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꺼져. 강태준이 그녀를 발로 찼다.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를 걷어차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이런 여자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는 현명한 아내를 잃었고 회사의 대들보를 든든히 받쳐줄 파트너를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아내를 잃었.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를 차단했다. 여론 반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결정타는 이사회에서 터졌다. 월요일 오전 이노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모든 주주들이 굳은 얼굴로 상석에 앉은 강태준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이노그룹의 주가는 15%나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수조 원이 증발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대표이사의 사생활 문란과 사람 보는 눈의 부재 때문이었다. 강 대표,
가장 연장자인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번 일로 그룹은 막대한 명예 및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당신의 상태로는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혼란일 뿐입니다. 강태준이 변명하려 했다. 한세아는 이미 해고했고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급한교 프로젝트는 민서윤만 서명해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민 대표님이 서명해 주실까요? 노이사가 냉소했다. 저희가 민 대표님께 연락해봤습니다. 그 프로젝트 인수 의향서는 본인 개인 명의로 협상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노그룹에 넘길 의향은 있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싹 댐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 사람만 돌아와 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조건은 노이사가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대표이사 해임안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 강태준이 대표이사 자리에 단 하루라도 앉아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이노그룹에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강태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의실 문을 쳐다보았다. 문이 열렸다. 나는 깔끔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하이힐을 신고 걸어 들어왔다. 내 뒤에는 나의 변호인단이 따르고 있었다. 민서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는 거야? 나는 회의 테이블의 반대편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강 대표님, 이건 비즈니스 협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죠. 나는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이건 제 주식 의결권, 위임 철회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의 경영권을 지지하기 위해 제가 보유한 15%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당신에게 위임했었죠. 이제 그 의결권을 회수하겠습니다. 나는 주위의 주주들을 둘러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이사님들의 지지까지 더해서 이제 제게는 51%가 넘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태준 씨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팀이 회사 운영을 맡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노이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몸이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권력, 그의 목숨과도 같았던 이노그룹이 이 순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손에 넘어왔다. 왜? 그가 중얼거렸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윤아, 난 내 남편이잖아. 우리 7년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한 점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강태준, 내가 그 상간녀를 감싸면서 나를 악독하다고 비난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 너는 내가 내 아내라는 걸 생각했어? 내가 온 인터넷이 나를 욕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 명예를 짓밟아서 그녀를 감싸주려고 했을 때 7년의 세월을 생각했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그날 밤 네가 그녀에게 그 셔츠를 입히지만 않았더라도 혹은 일이 터진 직후에 내 편에 서주기만 했더라도 하다못해 사과 한마디만 했더라도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너의 퇴로를 막아버린 거야. 이제 사인해. 사인하면 이사라는 명예직 하나는 남겨줄게. 매년 배당금이나 받으면서 노후는 보낼 수 있을 거야. 만약 사인하지 않으면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럼 몇 년 전에 당신이 탈세하려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자금 돌린 그 장부 좀 들춰볼까? 국세청에서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강태준이 확 고개를 들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미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떨고 있었다. 한참 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해임안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는 그 서명을 보았다. 마음속에 마지막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강태준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재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노그룹 대표라는 후광이 사라지자 그는 모두가 아첨하던 강 대표님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가한 이사로 전락했다. 비록 배당금은 계속 받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했던 남자에게 이런 추락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한세아였다. 한세아는 이노그룹에서 해고된 후 평판이 바닥을 쳐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 악플에 시달려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기생충처럼 강태준의 오피스텔에 빌붙어 살았다. 저택은 내가 회수했고 그는 예전에 사두었던 평범한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싹트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부부는 100가지 슬픔을 겪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강태준은 권력을 잃자 성격이 포악해지고 쉽게 화를 냈다.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붙잡다. 한세아는 강태준이 권력을 잃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능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몰래 예전 어장 속의 남자들에게 연락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감시 아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흥신소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영상 배경은 강태준의 오피스텔이었다. 화면 속에서 한세아는 섹시한 슬립을 입고 휴대폰을 보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느끼했다. 왕 사장님, 저 진짜 보고 싶어요. 그 무능력자, 요즘 매일 술만 마셔서 저도 짜증나 죽겠어요. 사장님께서 제 카드값만 해결해 주시면 오늘 밤에 제가 갈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이 천한 것. 강태준이 달려들어 한세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누가 무능력자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입혀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세아는 맞고 멍해졌다가 뺨을 감싸 쥐고 소리를 질렀다. 강태준, 내가 감히 날 때려? 내가 뭔데? 넌 이제 그냥 무능력자잖아.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아직도 잘난 척이야. 너 때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난 원래 재벌 2세한테 시집갈 수도 있었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널 망쳤다고? 강태준이 기가 막혀 웃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내가 너 때문이 아니었으면 민서윤이랑 이혼했겠어? 회사를 잃었겠냐고?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재수없는 X이야.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싸웠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연출했던 그 애틋함과 다정함은 이제 가장 원시적이고 추악한 상호 비방으로 변해 있었다. 한세아는 강태준의 얼굴을 핥히었고 강태준은 한세아의 머리채를 잡아뜯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두 사람은 모두 경찰서에 끌려갔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표정 없이 재생을 껐다. 그리고 서류 한 부에 서명했다. 그것은 한세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었다. 이전의 명예훼손죄 외에 나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전의 장부를 확인했을 때 한세아가 재직 중에 강태준의 계정을 이용해 몰래 자신의 명품 가방 영수증을 처리한 것을 발견했다. 금액은 누적 5억 원이 넘었다. 이것은 그녀를 몇 년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지금 그의 이 비참한 몰골을 보는 것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한세아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곁에 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오직 민서윤이 그에게 주었던 것만이 진짜였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그는 내 회사 앞으로 찾아와 기다렸다. 경비에게 제지당하자 그는 내 집 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날도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CCTV 화면 속에서 저택 대문 앞에 무릎 꿇고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다. 한때 나는 그가 비를 맞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빗방울 하나라도 그의 몸에 떨어지면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가 빗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저 길 잃은 유기견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쇠로 된 대문 너머로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액체가 흘러내렸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우리 7년의 세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버렸을 리가 없어. 그는 내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대문에 가로막혔다. 서윤아, 내가 돌아오라고만 하면 나 뭐든지 다 할게. 앞으로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을게. 내 집은 전부 너한테 넘길게. 내 비서든 운전기사든 뭐든 다 할게.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나는 그의 비굴한 애원을 보며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했던 강 대표님은 어디로 갔을까? 강태준. 내가 입을 열었다. 빗소리 속에서 내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날 밤 폭우, 기억나? 강태준이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너한테 약을 갖다 주러 갔었어. 나는 문 앞에서 내가 한세아의 머리를 닦아주는 걸 봤고 내 셔츠를 그녀에게 입혀주는 걸 봤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걸 봤어. 그때 나도 비를 맞고 있었어. 내 마음이 비를 맞고 있었지. 너는 단 1초라도 내가 슬퍼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없었지. 너는 오직 내 어린 비서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했을 뿐이야. 나는 말을 멈추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도 비를 맞았네. 기분이 어때? 춥지? 강태준의 온몸이 떨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귀신에 뿌린 거였어. 아니, 넌 귀신에 낄 게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는 민서윤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너는 내가 이 저택처럼 영원히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오든 내가 문을 열어주고 죽을 끓여줄 거라고.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정식 이혼 판결문이었다. 법원에서 막 보내온 것이었다. 증거가 확실하고 내가 약간의 힘을 쓴 덕분에 판결은 빨리 나왔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 집도, 이 회사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너와는 상관없어. 나는 판결문을 대문 틈으로 밀어 넣었다. 이거 가지고 꺼져. 이게 내가 평생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야.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판결문을 주워들었다. 마치 자신의 사망 선고서라도 받은 듯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절망적인 흐느낌만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나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셔츠 때문도 그 상간녀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결혼 생활 동안 나의 신뢰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나의 존엄성을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그를 위해 약을 들고 찾아왔던 여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뒤늦은 후회는 잡초보다도 쓸모없었다. 한 달 후 날씨는 맑았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나는 새로운 회사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분주한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새로운 회사는 내가 이혼으로 받은 현금과 예전 자산을 일부 매각한 돈으로 인수한 곳이었다. 한때는 이노그룹의 경쟁사였지만
경영 부실로 파산 직전이었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민 씨가 되었다. 한 달 동안 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무능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했으며 그 판교 부지 프로젝트를 이곳에 투입했다. 바로 어제 새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시가총액은 2배로 뛰었다. 업계 사람들은 모두 그 민서윤이 다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강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존경을 담아 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이 기분 정말 좋았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민 대표님, 어떤 사모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태준 씨의 어머님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전 시어머니 들어오시라고 해. 몇 분 후 강태준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고 예전에 그 당당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거대한 사무용 책상 뒤에 앉아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주눅이 든 듯했다. 서윤아. 그녀는 손을 비비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태준이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셔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 애미도 걔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잖니. 혹시 강 여사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정정해드리죠. 전 남편입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내 그녀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하루를 살아도 부부는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니? 태준이가 어리석었지만 걔 마음속에는 네가 있었어. 제가 있었다고요? 나는 웃었다. 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을 때도 말리지 않으셨고요. 제가 있었는데 온 세상이 저를 욕할 때도 침묵하셨죠. 강 여사님도 여자시잖아요. 만약 여사님 남편이 그렇게 했다면 용서하셨을까요? 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책상 위에 신문 한 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아직 모르셨나 보네요. 한세아 판결 나왔어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 강태준 씨는 당시 직속 상관으로서 형사 책임은 없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 아무도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강 여사는 신문을 보며 채를 치듯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그럼 이제 어떡하니? 우리 집안은 그건 여사님 댁 사정이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내보내라는 뜻을 전했다. 저는 이제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비서 손님 모시고 나가. 강 여사는 비서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 전 그녀는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마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예전에 자기 앞에서 온순하고 현명했던 며느리가 발톱 없는 아기 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잠들어 있던 암사자였을 뿐이다. 다만 그 암사자는 예전의 사랑을 위해 발톱을 숨겼을 뿐이다. 이제 그 사자가 깨어난 것이다. 1년 후 연례 경제 포럼. 나는 날렵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채 시상대 위에 섰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었다. 조금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 인상. 민서윤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지 마십시오. 감정이든 사업이든 오직 내 손에 쥔 것만이 진짜입니다. 소감이 끝나고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다.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와인잔을 들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담소를 나누었다. 민 대표님,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도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민 대표님, 그 AI 프로젝트에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여유롭게 응대하며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 기분을 즐겼다.
바로 그때 내 시야의 한 구석에 어떤 그림자가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유행이 지난 낡은 정장을 입고 있어 조금은 초라해 보였다. 그는 값싼 와인 한 잔을 들고 그림자 속에 숨어 사람들 속에 나를 탐욕스럽고도 비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연모,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는 듯했다. 내게 와서 인사를 건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순간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선생님, 여기는 VIP 구역입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십시오. 강태준은 당황하며 평범한 일반 입장권을 꺼냈다. 그가 온갖 연주를 동원해 겨우 구한 외부인용 티켓이었다. 저는 민 대표님을 압니다. 저는 그는 전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경호원이 그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초대받은 손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 구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강태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결국 그는 쓸쓸하게 구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보았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의 쾌감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인 일을 보는 듯했다. 한때 그는 나의 세상 전부였다. 이제 그는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미 촬영이 끝난 조연일 뿐이다. 나는 몸을 돌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파트너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포럼이 끝나고 나는 주차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예전에 그 법무팀장 박이사였다. 박이사는 아직 이노그룹에 다니고 있었지만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들었다. 이노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팀이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 갈등이 심하며 실적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나를 본 박이사는 조금 흥분한 듯했다. 민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이사님.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박이사가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이었다. 강 대표, 아니, 강태준 씨가 대표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 문을 열려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인데요? 그날 밤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회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반드시 당신을 쫓아나갔을 거라고, 비에 맞아 죽더라도 당신을 붙잡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는 말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내 안색을 살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 가벼운 웃음이었다. 박 이사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 세상에 만약은 없다고, 그리고 설령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참회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졌을 때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소음과 그리고 과거의 모든 조걸이 차단되었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고급 세단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알았다. 한때 온통 강태준뿐이었던 민서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초여름의 동해 바다. 짠 내에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혼자 차를 몰아 해안 도로를 질주했다. 차창을 열자 바람이 내 짧은 머리를 흩날렸다. 오디오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 대표님. 저는 성세캐피털의 심지혁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 인수 합병건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생겼는데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요. 바로 저기 해변에 있는 블루 로지에서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에서 막 돌아왔다는 그 전설적인 금융계의 거물.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내내 내 맞은편에 앉아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자성이 있었으며 성숙한 남자의 안정감과 동시에 공격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가와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빛이 가득했다. 좋아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30분 뒤에 뵙죠. 전화를 끊고 나는 엑셀을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저 앞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질주했다. 나는 그날 밤의 폭우를 떠올렸다. 그 비는 내 마음을 적셨지만 동시에 내 눈에 티끌을 씻어내 주었다. 그 비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보다 스스로 우산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 심지어 비바람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폭우가 그친 뒤에는 무지개만 뜨는 것이 아니다. 만물이 새롭게 자라난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순수하고 끝없이 펼쳐진 눈부신 백지였다.